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2이 된 평범한 주부이자 동네에서 작은 옷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평생 남의 옷 해진 곳이나 기워주며 소박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몰아쳤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집이나 그렇듯 저희 부부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늘 성실하게 회사에 다녔고 저는 수선집을 지키며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며 나름대로 행복을 읽어왔죠. 그런데 한 반년 전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돌아와 저와 함께 된장찌개를 떠먹던 남편이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친 기색으로 현관문을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깨끗했던 와이셔츠 소매에는 늘 거뭇한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그날 밤도 시계침 소리만 크게 들리는 고요한 거실에서 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반이 넘어서야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힘없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먹은 거예요? 제 물음에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회사에 일이 좀 밀려서 피곤하네. 나 얼른 씻고 나올게. 남편은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고 곧이어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파 위에 툭 던져진 남편의 낡은 점퍼를 정리하려는데 그 안에서 찡 하고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려다가 혹시나 회사에서 온 급한 연락일까 싶어 화면을 들여다봤죠. 화면에는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띄어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거기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와 낡은 목장갑 한 켤레가 나오더군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니 전부 음식 배달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떡볶이, 족발, 치킨, 영수증마다 찍힌 시간은 남편이 회사에 있어야 할 낮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다양했죠. 거뭇한 기름때가 묻은 목장갑은 얼마나 험하게 썼는지 손끝이 다 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아침마다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남편의 주머니에서 배달 영수증과 이런 헌 장갑이 나오는 건지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욕실문 너머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걱정할까봐 아니면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쉰이 넘은 나이에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고생하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을 제가 들춰버리면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영수증과 장갑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 낡은 목장갑과 영수증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남편을 붙잡고 따질 순 없었죠. 저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3년 전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남기신 시골 땅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 땅은 농사짓기도 힘든 자갈밭이라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최근 그 주변이 신도시로 개발된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지 뭡니까? 복잡한 서류를 챙겨 들고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창밖으로 낯익은 체격의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배달 가방을 뒤에 싣고 커다란 헬멧을 쓴 채 휘청거리며 앞차를 따라가는 뒷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참 눈에 익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에 창문에 바짝부터 그 오토바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뒷바퀴가 갓길에 돌부리에 걸렸는지 크게 한번 휘청이는 게 아니겠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멈춰선 곳은 길가에 있는 작은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헬멧을 벗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여보! 제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펜대만 불리며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이 먼 외곽도로까지 배달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홀린 듯 버스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져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니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편의점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더군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길가에서 남편은 그 컵라면이 익기도 전에 뚜껑을 열어 허겁지겁 면발을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지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대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저렇게까지 끼니도 못 챙기고 밖으로 돌고 있는 건지 생각할수록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편은 라면 국물까지 단숨에 들이켜더니 입가에 묻은 국물을 대충 소매로 닦아내고는 다시 헬멧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곤 무거운 배달 가방을 등에 짊어진 채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더군요. 남편의 오토바이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나한테까지 비밀로 하고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 여보, 대체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눈물을 닦아내며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원래는 변호사를 만나 서류 정리를 하는 게 급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사님께 저 멀리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의 오토바이를 뒤쫓으면서도 제 심장은 쉴 새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꽤 크게 갈빗집을 운영하는 아주버님네 식당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식당 뒷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근처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죠. 남편은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도 형님이 부르면 수시로 이곳에 들러 식당 배달을 돕거나 잡일을 해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심스럽게 담벼락 너머를 들여다보니 헬멧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는 남편 앞에 형님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형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아주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더군요.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야 기어들어와? 배달 대행 건수 올리는 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우리 집 도시락 배달부터 먼저 쳐냈어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형수님. 오는 길에 다른 집 배달이 좀 밀려서 늦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불판부터 닦겠습니다. 집에서는 늘 당당하던 남편이 형님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너 진짜 정신 안 차려? 우리 남편이 너 불쌍하다고 빌려준 5천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인 줄 아니? 명예퇴직 당하고 투자 사기까지 당해서 전 재산 날려먹었으면 입국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푼돈 벌겠다고 우리 집 일을 뒷전으로 밀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당했다뇨? 게다가 아주버님께 빌린 돈 때문에 여기서 배달에 불판 닦는 허드렛 일까지 하며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형수님,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누가 들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군말 없이 다 갚는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형님은 도리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들으면 좀 어때서? 없는 형편에 효자 노릇은 하고 싶어서 어머니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드린다며? 그 돈이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말이야. 너 오늘 저녁 장사 끝날 때까지 주방 보조 똑바로 해. 허튼 짓 하면 네 형한테 바로 말할 줄 알아? 형님은 남편의 어깨를 툭 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남편은 한참 동안 땅바닥만 내려다보더니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고 쭈그리고 앉아 불판을 닦는 남편의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나한테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을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동생의 아픈 사정을 약점 잡아 모욕을 주는 형님네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내 남편 무시하고 우리 가족 우습게 본 저 사람들에게 반드시 똑같이 되돌려 주겠다고요. 그날 오후 형님네 식당 뒷마당에서 남편의 처참한 뒷모습을 보고 돌아온 저는 한동안 넋이 나간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감추려 했던 그 무거운 짐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아 숨이 턱턱 막혔죠. 명예퇴직에 투자 사기, 그리고 아주버님께 빌린 5천만 원까지 남편은 그 빚을 갚으려고 형님네에게 온갖 멸시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보같이 왜 그걸 혼자 다 짊어지고... 제 입에선 쓴물 섞인 한숨만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전화해 다 알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의 무너진 자존심을 생각하니 차마 휴대폰을 들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눈물만 훔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선영 씨 되시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친정아버님이 남기신 시골 땅 말입니다. 낮에 만나기로 했던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변호사님. 안 그래도 오늘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소식이라도 있나요? 그 땅이 이번 신도시 개발구역의 핵심 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 보상금만 대략 25억 정도로 선정됐고요. 더 중요한 건 대토권을 받으시게 됐다는 겁니다. 대토권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제가 무슨 뜻인지 묻자 변호사님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선영 씨는 가장 좋은 상가 부지를 우선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번에 지어질 핵심 상가 건물에 입점 신청을 한 업체들 명단을 확인해봤는데 김진태 씨라는 분이 운영하는 갈비집이 1순위 후보로 올라와 있더군요. 그 시행사 쪽에서는 규모가 큰 식당이라 입점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진태, 제 아주버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을 노예처럼 부리며 고통을 주던 그 아주버님이 정작 제 땅 위에 세워질 상가에 들어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주버님이 거기 들어오시려고 한다고요? 네, 그 아주버님 되시는 분이 권리금까지 미리 10억 넘게 준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대토권을 가진 선영 씨의 동의가 있어야 훨씬 수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짓밟고 비웃던 저들에게 이제 제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깨달은 것이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빛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당장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집 계약 제가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진행하지 말라고 시행사에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굴욕을 되갚아줄 거대한 기회가 제 손에 들어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신도시 상가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죠. 김 변호사님은 서류 한 장을 가리키며 제게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구역이 선영시가 대토권으로 배정받을 상가부지입니다. 이 근처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코도 자리죠. 그리고 여기가 아주버님께서 갈비집을 차리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위치고요. 서류에 적힌 김진태라는 이름과 억 단위의 숫자들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이 사업에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붓고 대형 갈비집을 입점시키려 온갖 연줄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상가부지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주인인 게 확실한 거죠? 아이 그럼요. 선영씨의 승낙 없인 시행사에서도 아주버님 식당과 최종 계약을 맺기 매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토지주의자 대토권자의 의견이 절대적이거든요. 변호사님의 확신에 찬 말에 저는 서류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남편은 5천만 원 빚 때문에 그 집 뒷마당에서 불판을 닦고 있는데 아주버님은 제 땅 위에 10억 넘는 권리금을 투자해 대박을 꿈꾸고 있다니 참으로 기막힌 운명이었습니다. 일단 아주버님네 식당과의 모든 협의를 전면 보류해 주세요. 제 단호한 말에 변호사님이 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류 말입니까? 아주버님 쪽에서는 하루가 급하다고 독촉 중이라던데요. 네, 보류요. 제가 직접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때까지 어떤 확답도 주지 마세요. 그쪽에서 이유를 물으면 토지주 측에서 검토할 사안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남편을 개무시하던 그들이 이제 제 입만 바라보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입점하려는 그 상가 자리가 제 허락 없인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덫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겠죠. 그리고 변호사님, 제 신분은 절대 노출하지 마세요. 그냥 토지주 측 대리인인 변호사님하고만 소통하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제가 직접 나타날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장치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남편의 굴욕을 몇 배로 되갚아주기 위한 저만의 계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뒤로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쳤습니다. 25억이라는 보상금과 상가 부지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형수님에게 굽실거리며 불판을 닦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형님이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다들 확인해라. 다음 주면 어머니 생시는 거 알지? 이번엔 우리 식당에서 크게 잔치할 거다. 메뉴는 이미 정해놨으니까 다들 토달지 말고 참석하도록 해. 형님의 말투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낮에 식당 뒷마당에서 본 형님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떠올라 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형수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남편의 정중한 답장이 올라가자마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도울 일? 당연히 있지. 너희 형편에 비싼 선물이나 돈 봉투 준비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런 거 기대도 안 하니까. 대신 돈 없는 너희는 새벽같이 일찍 와서 일이나 제대로 도와. 우리 식당 직원들 바쁘니까 와서 주방 보조하고 불판 좀 닦으라고.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니야. 그치? 화면 너머로 형님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동생 부부에게 몸으로 때우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무례함에 치가 떨렸죠. 하지만 제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을 내쉬는 남편을 보니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께 빌린 빚 때문에 죄인처럼 지내는 남편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내가 일찍 가서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좀 쉬었다 와.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꽉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이 원하는 대로 아주 고분고분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형님. 그렇게라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새벽같이 가서 준비 다 해놓을게요. 형님은 제 답장을 확인하자마자 그래, 동서가 이제 좀 철이 드네. 늦지 말고 와. 라며 마지막까지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겉으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뜨거운 불덩이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죠. 시어머니 생신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6시부터 서둘러 형님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뒷문으로 들어서니 벌써 고기 삶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식당 한쪽 테이블에는 아주버님이 앉아 신도시 상가 조감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남편은 그 근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불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와서 고생이네. 내가 불판 닦을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제 말에 남편은 아주버님 눈치를 살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 괜찮아. 당신이 이 힘든 걸 어떡해. 저기 채소나 좀 다듬고 있어. 남편이 그렇게 절 챙기며 불판을 옮기던 찰나였습니다.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안절부절 못하며 입술을 깨물더군요. 아마 배달 일감이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버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금방 옵니다. 남편은 대답도 듣지 않고 도망치듯 헬멧을 쓰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에 아주버님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진수! 너 고기 들어왔는데 어딜 가? 임마, 너 거기 안 서! 아주버님이 씩씩거리며 뒷문까지 쫓아나갔지만 남편의 오토바이는 이미 멀어진 뒤였습니다. 곧이어 주방 안쪽에서 형님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 서서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동서, 저 인간 지금 제정신이야? 오늘 손님이 몇 명인데 감히 어딜 도망가? 이거 동서가 뒤에서 부추긴 거 아니야? 형님은 제 어깨를 툭 치며 기가 막히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돈 없어서 우리한테 빚까지 진 주제 몸이라도 똑바로 때워야지.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동서, 저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 우리 양반이 아주 가만 안 둘 거니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무장갑을 낀 채 불판을 빡빡 문질렀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힐끗거리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남편이 감추려 했던 그 간환과 빚의 굴레가 주방 가득 퍼지는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형님네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식당 입구 쪽에서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서둘러 밖으로 나갔죠. 거기엔 남편이 헬멧도 제대로 못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먼지를 푹 뒤집어 쓴 점퍼에 흙탕물이 튄 바지까지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님과 아주버님이 나왔습니다. 형님은 팔짱을 낀 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 오셨네. 돈 많이 벌어오셨어? 마누라한텐 회사 간다고 속여놓고 밖에서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고 말이야.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앞에 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형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속였다고?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형님은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동서, 이것 좀 봐. 서방님 이렇게 열심히 사셔. 동서 속이고 배달 다녀서 번 돈으로 우리 빚 갚으려고 저러는 건데 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지. 살림 좀 나아졌나 몰라? 형님은 아주 대단한 비밀이라도 밝힌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옆에서 혀를 ጭጭ하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진수, 너도 참 대단하다.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정직이라도 해야지. 마누라 눈까지 속여가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우리 아니었으면 길바닥에 나 앉았을 놈이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남편을 빤히 쳐다봤죠. 남편은 제 눈빛을 확인하는 순간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배달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꽉 쥔 주먹에 힘을 줬습니다. 그 비참하고 비굴한 표정의 남편을 보고 있자니 형님네 식구들에 대한 증오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여기서 어떤 대접받으며 일하고 있는지도 전부 다요.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을 감싸주며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은 그 꼴이 우스운지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저는 그런 형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모욕 반드시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식당 입구에서 형님네 부부에게 그 모진 소리를 듣고 난 뒤 남편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가슴이 떨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곧이어 친척들을 태운 차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아주버님은 빨리 들어가서 손님 맞을 준비 안 해라며 저희를 주방으로 밀어넣었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덧 예약된 시간이 되자 식당 안쪽 큰 방에는 시어머니의 일가 친척 30명 남짓이 가득 모여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땀과 기름에 쩔어 엉망이 된 차림으로 겨우 구석자리에 앉을 수 있었죠.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기세등등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종이 가방에서 아주 화려한 명품 가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턱하니 올려놓더군요. 어머니, 이거 요즘 사모님들 사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명품 가방이에요. 우리 양반이 이번에 신도시 상가 계약 앞두고 기분 좋다고 어머니 생신 선물로 크게 하나 쐈습니다. 형님은 방 안에 있는 친척들이 다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백만 원은 좋게 할 법한 가방을 보며 친척들은 우와 하고 탄성을 내뱉었죠. 형님은 아주버님의 힐끗 보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건네받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형님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이, 뭐하러 이런 비싼 걸 샀니? 난 가죽 가방 무거워서 들지도 못한다.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 돈이 아깝구나. 시어머니는 가방을 쑥 훑어보더니 별 흥미 없다는 듯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굳어졌죠. 미망해진 아주버님이 킁킁거리며 헛기침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에 앉은 제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내야, 넌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시어머니는 형님이 준 비싼 가방보다 남편의 야윈 얼굴이 더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내놓고도 찬밥 신세가 된 형님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위에 탁 내려두더군요. 특히 아주버님은 자기가 이 식당 주인이고 오늘 잔치 비용도 다 내는데 어머니가 무능한 막내만 싸고 도니 기가 찬다는 듯 헛기침을 크게 하며 술잔을 거칠게 내려놨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제대로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을 노려보는 형님과 아주버님의 눈빛이 아주 살벌해지는 걸 보며
저는 오늘 잔치가 곱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자 남편은 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쏘아대는 그 날카로운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어머니, 그 형님네처럼 비싸고 좋은 선물은 못 준비했어요. 그래도 이거 제가 정성을 좀 담았고 편지도 한 장 썼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남편이 건넨 봉투는 얇았습니다. 형님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더니 콧방귀를 끼며 크게 한마디 던지더군요. 아이고 동서, 돈 한 푼 없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뭘 그렇게 폼을 잡아. 보나마나 10,000원짜리 몇 장 들었을 텐데. 그런 건 나중에 우리 없을 때 따로 드려요. 창피하게 사람들 많은 데서 내놓지 말고. 형님의 비아냥거림에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봉투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남편이 쓴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죠. 편지에는 남편이 새벽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과 어릴 적 가난한 집안 형편에 몸 약한 자기 챙기느라 고생만 하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구절구절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막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구나. 나 죽기 전에 이 편지 한 장 받은 게 수백만 원짜리 가방보다 100번 1000번 낫다. 역시 우리 막내밖에 없어.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시더니 결국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친척들도 그 정성에 감동했는지 한마디씩 거들었죠. 아이고, 진수가 진짜 효자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손으로 편지 쓰는 아들이 어딨어. 복도 많으시네. 친척들의 칭찬이 이어질수록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아주버님은 소주를 연거푸 들이켜더니 식탁에 쾅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하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수백만 원 들여서 가방 사드리고 이 비싼 갈비 대접하는 건 정성이 아니고 저 푼돈 몇 푼 담긴 종이 쪼가린 정성입니까? 사람 체면 좀 생각해 주셔야죠. 아주버님의 고함에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형님도 도끼 어린 눈으로 저와 남편을 쏘아보며 부르르 떨더군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가져다 바친 자신들보다 초라한 행색의 남편이 쓴 편지 한 장에 마음을 다 뺏긴 시어머니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저는 이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품에 꼭 안으신 채 아주버님을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이놈아, 돈이면 다야? 네 동생은 이렇게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데 너희는 명품이니 뭐니 자랑질이나 하고 부모 마음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장남 노릇을 한다고 그래? 시어머니의 꾸지람에 아주버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술잔을 거칠게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 식당 차려서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놈은 맨날 입으로만 효도하고 실속이는 건 다 제가 해드리는데 왜 맨날 저놈만 감싸고 도시는 거냐고요? 옆에 있던 형님도 이때다 싶었는지 눈을 부라리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신도시 상가 들어가는 것도 다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이 약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저런 종이 쪼가리 한 장이랑 우리 정성을 비교하세요? 저희 정말 서운해서 못 살겠네요. 방안 분위기는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젓가락질을 멈췄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그 어머니 생신인데 제발 그만들 하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저를 탓하세요. 그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악을 썼죠.
야, 김진수,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훈수질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서 감히 효자 흉내를 내고 있어? 형수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흐리자 형님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지나쳐? 웃기고 있네. 너희가 지금 우리 덕에 숨쉬고 사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셔야 해. 회사 잘리고 밖에서 오토바이 타며 배달이 나는 주제에 어머니 눈속여가며 여기서 효자 대접받으니까 기분이 좋니? 우리 양반이 너 길바닥에 나앉는 거 불쌍하다고 어디 가서 굶어 죽지 말라고 적선하듯 빌려준 5천만 원. 그거 한 푼도 못 갚아서 우리 집에서 불판이나 닦는 주제 어디서 잘난 척이야?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하며 남편을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손을 떨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셨죠. 형님은 분이 안 풀리는지 남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 인간 사기당해서 알거지 됐어요. 그런 주제에 무슨 편지를 쓰고 앉아있어?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마누라까지 속여가며 그 짓을 해? 그러더니 형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을 높이 들어 남편의 이마를 아주 세게 딱 때리며 꿀밤을 날렸습니다. 야, 정신 차려. 빚부터 갚고 큰 소리 치라고, 알았어? 네 주제를 알란 말이야. 딱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남편은 그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신이 넘은 동생의 이마에 꿀밤을 때리며 개무시라는 형님의 모습에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감싸려다 눈을 부릅뜨고 형님과 아주버님을 노려보며 호통을 치셨죠. 이 못된 것들아, 네가 어떻게 하나뿐인 시동생한테 손찌검을 해?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떻게 네 동생을 짐승 취급하냐고! 이 천벌받을 놈들아! 시어머니는 목 울 대가 넘어갈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셨죠. 식당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는 지체 없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갈비찜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상황을 수습하는 동안에도 아주버님은 어머니의 상태보다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쓰러진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몸을 흔들며 정신 나간 소리를 내뱉었죠. 아니 어머니,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시골집 명의서류 아직 도장도 안 찍어주셨는데 이대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온 그 추악한 본심에 방 안에 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형님 또한 사색이 되어 어머니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남편에게 독설을 퍼부었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야 김진수, 네가 그 종이 쪼가리 내밀어서 어머니 혈압 올랐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우리가 왜 너한테 5천만 원이나 빌려준 줄 알아? 그거 받고 어머니 유산에서 손 떼라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입막음용으로 준 거잖아. 그런데 어디서 감히 효자 노릇을 해서 우리 계획을 다 망쳐? 형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건 형제애가 아니라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덫이었던 겁니다. 비싼 명품 가방이며 식사 대접도 오로지 어머니의 마음을 사서 남은 재산을 몽땅 자기들 앞으로 돌리려는 투자였을 뿐이었죠. 남편은 형님에게 밀쳐지면서도 쓰러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저는 구급대원과 통화를 마치고 남편을 밀치고 있는 형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돈 얘기가 나와요?
당신들 정말 사람도 아니야. 나중에 이 대가 어떻게 치르려고 이래? 제 서슬퍼런 외침에 형님은 잠시 주춤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쓰러진 어머니보다 자기들 몫의 재산을 더 걱정하는 저 악마 같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어머니 모시고 병원부터 가자.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넋이 나간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남편은 응급실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연신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겪은 수모보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쓰러지셨다는 죄책감이 남편을 더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순간에도 형님과 아주버님의 머릿속엔 오직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형님은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결국 남편 앞으로 다가와 발을 쾅 굴렀습니다. 야, 김진수, 너 지금 울음이 나오니? 네가 어머니 저렇게 만들어서 우리 잔치 다 망쳐놓고 지금 무슨 염치로 울고 있어? 당장 일어나서 돈 갚을 궁리나 해! 남편이 대답 없이 흐느끼기만 하자 형님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비아냥거렸습니다. 너 우리가 빌려준 5천만 원 그거 그냥 준 거 아니라고 했지? 당장 내일까지 입금해. 안 그러면 네가 그동안 배달하면서 구걸하고 다닌 거 동네방네 다 소문낼 줄 알아. 아주 씨를 말려버릴 거니까. 형님의 독설에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담배 냄새를 풍기며 서 있던 아주버님이 남편이 멱살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주버님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진수, 너 똑바로 들어. 내가 이번에 신도시 상가에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 알지? 권리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출받아서 쏟아부었어. 근데 네가 오늘 깽판 쳐서 어머니 저렇게 되시고 친척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내 사업 이미지에 타격 가는 거 몰라? 만약 이번 계약 잘못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내 앞길 막는 놈은 형제고 뭐고 없어! 아주버님은 협박 섞인 말과 함께 남편을 벽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남편은 벽에 부딪히면서도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토록 목숨 걸고 있는 그 신도시 상가 부지, 그리고 입점 우선권을 결정할 대토권의 주인이 바로 제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뱉는 그 말들이 가소롭기까지 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어머님이 사경을 헤매는데 지금 돈 얘기랑 사업 얘기가 나와요? 제발 사람답게 좀 구세요. 제가 한마디 하자 형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제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뭐? 사람답게? 동서, 우리가 동선에 굶어 죽지 말라고 적선해준 돈으로 연명하면서 말이 많네? 억울하면 돈 갚고 말해. 돈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살아서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죠. 당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사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바로 나라고 말입니다. 응급실 불빛 아래서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 입원실의 공기는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시고 퇴원 준비를 할 만큼 기운을 차리셨지만 남편은 여전히 죄인처럼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당한 수모와 어머니가 쓰러진 것이 다 자기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전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며 아무 말 없이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형님과 아주버님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얼굴에 짜증이 가득 서려 있었죠. 형님은 오자마자 침대 밑에 놓인 짐꾸러미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이 사람이 요즘 신도시 상가 계약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근데 어머니 병간호에 뭐에 우리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서, 병원비 정산 어떻게 할 거야? 설마 이것까지 우리한테 떠밀 생각은 아니지? 형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갚지 못한 5천만 원을 약점 삼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거지에 비유하며 멸시하더니 이젠 병원비마저 우리를 몰아세우는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동선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거 다 아는데 병원비 낼 돈은 있나 몰라? 우리한테 빌린 5천만 원도 안 갚고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있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어머니, 저희가 이래서 막내를 못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효자지 정작 돈 쓸 땐 입 싹 닫잖아요. 형님의 독설에 병실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력이 없으신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셨고 아주버님은 옆에서 연신 시계를 확인하며 거들었습니다. 신수, 너 내 사업 망치면 죽는다고 했지? 이번에 신도시 입점권 안 나오면 네가 그동안 빌려간 돈에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거야. 어머니 퇴원하시면 바로 우리 집으로 가시게 해. 내가 명의 이전 서류 다 준비해놨으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시켜드려. 아주버님은 쓰러지셨던 어머니를 앞에 두고도 시골집 유산에 대한 탐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협박에 몸을 떨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제 심장은 분노로 타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있는 그 상가 부지, 그리고 입점 우선권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해지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형님과 아주버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병원비 걱정은 마세요, 형님.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제 말에 형님은 콧방귀를 끼며 동서가 무슨 돈이 있냐고 비웃었지만 저는 그 비웃음을 차갑게 받아 넘겼습니다. 이제 병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제가 준비한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요. 병실을 빠져나오는 제 등 뒤로 형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따라붙었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병원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란 굴레 때문에 참고 또 참아왔던 마지막 인내심이 방금 병실 안에서 완전히 박살났으니까요. 저는 연락처 목록에서 가장 아래쪽에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도시 개발 시행사의 김이사였습니다. 신도시 보상금 25억과 대토권을 쥐고 있는 저를 모시기 위해 수차례 병원까지 찾아오며 공을 들이던 사람이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아주 깍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이, 사모님,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상금 집행 서류랑 대토권 행사 관련해서 최종 확인이 필요해서요. 저는 차갑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긴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 저희 아주버님이 진행 중인 신도시 복합상가 입점 계약 있잖아요. 그거 전면 백지화해주세요. 제 단호한 말투에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전해졌습니다. 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주버님 되시는 분께서 이미 가계약까지 마치고 인테리어 업체까지 알아보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저희 쪽에서도 우대 조건으로 진행 중이라 갑자기 취소하면 곤란합니다. 이사님, 제 땅 위에 세워지는 상가잖아요. 제 대토권 행사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 식당은 절대 제 땅에 입점시키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 식당 계약 강행하시면 저도 시행사 측에 협조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당장 취소 통보하세요. 제 지시라고 명확히 밝히시고요.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등 뒤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병실 밖으로 따라 나온 형님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더군요. 형님의 발치에는 어머니께 드리려던 물컵이 떨어져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섭, 방금 뭐라고 했어?
상가 계약을 백지화하라고? 네가 무슨 수로... 네가 뭔데 그걸 취소해? 너 지금 미쳤어? 형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부르르 떨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병실에서 기세등등하게 절 무시하며 병원비 걱정이나 하라던 그 표독스러운 눈빛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으며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주버님이 목숨 걸고 있는 그 신도시 상가부지 사실은 제 땅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상받은 대토권 덕분에 아주버님이 그 노른자 자리에 우선권을 얻은 거였죠. 제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제 말 들으셨죠? 이제 곧 시행사에서 아주버님께 전화 갈 테니까 마음의 준비나 하세요.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부르르 떨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죠. 전 그런 형님을 차갑게 스쳐 지나가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아주버님과 형님이 일궈놨다고 믿었던 그 허황된 꿈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감상할 차례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소동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 하나 없이 썰렁한 식당 안쪽에서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식당 주방 옆에 붙어있는 아주버님의 작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안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아주버님은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 채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형님은 옆에서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가관인 풍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 이사님. 그러니까 그 이선영이 재수씨 이선영이 맞느냐고요.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제 계약을 취소합니까?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수화기 너머로 김이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 사장님 몇 번을 말합니까? 이번 구역 대토권이랑 보상금 전권을 쥐고 있는 토지주 이선영 씨가 직접 본인 지시라고 밝히고 계약 파기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분 협조 없이는 상가 건물 자체가 올라가질 못하는데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전화하시고 위약금 정리나 준비하세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아주버님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마 했던 그 공포가 완벽한 현실로 확정되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더군요. 여보, 진짜였어. 내가 병원 복도에서 들은 게 진짜였다고. 저 독종이, 저 이선영이가 정말로 시행사를 움직인 거였어. 우리 이제 어떡해? 10억 넘는 권리금 다 날리고 대출은 어떡하냐고. 며칠 전 남편의 이마에 꿀밤을 때리며 짐승 취급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지 형님은 얼굴을 감싸주며 바닥에 머리를 쾅쾅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전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10억 넘는 권리금이 공중으로 분해되었다는 사실보다 자기가 개무시하던 사람들이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제 남편 무시하고 빚 갚으라고 몸으로 때우라고 하실 때 전 속으로 참 많이 웃었어요. 자기가 누구 땅에서 장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게 너무 가여워서요. 제 말이 끝나자 아주버님은 거품을 물듯 꺽꺽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전 그런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며칠 전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형님, 불판이나 제대로 닦으세요.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똑바로 때워야지.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요? 이제부터 두 분이 평생 불판 닦으면서 제 남편한테 준 모욕 천천히 이자까지 쳐서 갚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편에서 형님의 비명 같은 대성통곡과 아주버님이 집기를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가슴속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수선집 앞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형님과 아주버님은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채 초췌한 모습이었죠. 수선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예전의 그 위세는커녕 비굴함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재봉틀을 돌리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동서, 바빠? 우리 얘기 좀 하러 왔어. 형님이 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갑자기 수선집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이어 형님도 허겁지겁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죠. 재수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집사람이 식당에서 내 동생한테 꿀밤 때리고 모욕 줬던 거, 그거 다 장난이었어. 형제끼리 동서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집사람이 정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아주버님은 며칠 전에 그 오만함은 어디로 갔는지 제 발등이라도 핥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형님이 꿀밤 때린 게 장난이었다는 그 파렴치한 변명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여전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제 봉질에만 집중했습니다. 옆에 있던 형님도 눈물 콧물 쏟으며 거들었죠. 그래 동서, 내가 그때 장난기가 좀 심해서 그랬어. 우리 정말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시행사에서 위약금 청구 들어오고 대출금 독촉에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동서가 이사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잖아. 상가 계약만 다시 살려주면 우리가 평생 동선의 머슴 노릇할게. 전 그제야 재봉틀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제 차가운 시선에도 두 사람은 마치 구원이라도 얻은 듯 눈을 반짝였죠. 하지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그들의 심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형님이 50 넘은 시동생 이마에 꿀밤 때리면서 친척들 앞에서 개망신 주는 게 장난이에요? 그럼 저도 장난 좀 쳐볼까요? 아주버님 사업 공중 분해시킨 거, 그거 제 나름대로는 아주 재밌는 장난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왜 하나도 안 웃으세요? 제 말에 두 사람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제 손을 붙잡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수선집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적선하듯 빌려준 그 5천만 원 내일 당장 입금해 드릴 테니까 그거 받고 저랑 제 남편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아주버님이 제 남편 배달하는 거 비웃으면서 돈 갚으라고 몸으로 때우라고 하셨죠? 이제 두 분이 직접 배달하든 불판을 닦든 해서 당신들 빚이나 갚으며 사세요. 전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수선해야 할 옷들 먼지 묻으니까. 저는 다시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기계음이 수선집 안에 울려 퍼졌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한때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저를 거지 취급하던 그들이 이제는 제가 버린 실밥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어 제 발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형님네 식당이 있던 자리엔 이미 다른 가게에 간판이 걸렸고 한때 신도시 상가 입점을 꿈꾸며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10억이 넘는 권리금 손해와 산더미처럼 불어난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한 형님네는 야반도주하듯 야밤에 짐을 싸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다는 소문만 들려왔죠.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사채 이자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도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오랫동안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진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식구끼리 오붓하게
다시 생신잔치를 여는 날입니다. 지난번 갈빗집에서의 그 아수라장 같았던 잔치가 아니라 오직 진심 어린 축하만 가득한 우리들만의 시간이었죠.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받은 보상금으로 남편이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작은 공방을 차려줬거든요. 남편은 배달 가방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시어머니를 위한 생신상을 직접 차려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냄새와 고소한 전 냄새가 거실 가득 퍼지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저도 내심 걱정은 되었죠.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시어머니에겐 첫째 아들인데 제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을 원망하시진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선영아, 내가 그때 병실에서 눈 감고 다 듣고 있었다. 그놈들이 나 쓰러진 옆에서 내 시골집 도장 찍으라고 악을 쓰던 소리. 우리 막내를 천껏 취급하며 짓밟는 소리까지 다 들었어. 자식이 부모 유산을 탐낼 순 있어도 하나뿐인 동생을 그렇게 짓밟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돈에 미쳐서 지 동생 피눈물 나게 하는 놈은 내 자식 아니다. 내가 그때 결심했다. 나를 진심으로 헤아려주는 건 너랑 우리 막내뿐이라는 걸. 네가 그놈들 쫓아내준 덕분에 내가 이제야 다리 뻗고 잔다. 정말 고맙다 며느라기야.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등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첫째 아들은 이미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죠.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자식을 감싸기엔 그들이 준 상처가 너무나 깊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쟁반에 정성껏 깎은 과일을 담아오며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굴욕과 서름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시간들이 남편의 그 맑은 웃음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나듯 나갔던 그들의 비참하고 처량한 뒷모습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우리 집 거실에는 따스한 온기와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시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우리가 있어야 할 눈부신 봄날의 자리를 되찾았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